한국어로는 외국인들이 꼭 얘기하는 게 있죠. 한국은 먹고 싶은 게 모든 게 다 배달이 된다. 너무 편하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은 지가 그렇게까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한 14년? 이게 다 배달 서비스 덕분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죠. 배달비가 너무 올랐다. 웬만하면 이제 난 배달을 안 쓰겠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배달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슈연구소의 김밥입니다. 모든 모바일 기반 플랫폼들은요, 2010년을 전후로 등장을 했어요. 이제 배달 앱 같은 경우에도 2010년을 전후로 다 등장했습니다. 왜 2010년이냐?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이 드디어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거죠. 자, 배달 서비스의 대표 주자라면 아무래도 배민일 텐데요. 배민 같은 경우는 김봉진 대표가 2010년에 네이버를 나와가지고 창업한 플랫폼입니다. 원래 이분은 이제 디자이너를 하셨는데 가구 디자인을 하다가 네이버로 들어가서 일을 하시다가 사내에서 이제 앱을 만드는 거 하다가 그걸 키워가지고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배민이었어요. 사실 배민 이전에도 배달 앱 같은 것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때 당시에 배달 앱들은요, 컨셉이 모바일 전화번호부였어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은 옛날에는 배달 책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아파트 같은 데 이사 가거나 그냥 동네에 이사 가면요, 거기서 배달 책자 같은 게 있었어요. 배달 책자 안에 뭐가 있냐? 중국집부터 시작하죠. 치킨집도 있고 뭐 족발집도 있고 뭐 다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있었어요. 그거를 스마트폰의 시대가 됐으니까 모바일 앱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등장한 것들이 사실 배달 앱의 시초였던 거죠. 배민도 사실 처음엔 그랬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배민이 잘 치고 나간 게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 배달 앱들이 고만고만했는데 배민 같은 경우는요, 김봉진 대표가 디자이너 출신이라 가지고 원래 그 당시 배달 앱들은 다 그냥 애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디자인만 썼었는데 배민은 김봉진 대표가 디자인한 독자적인 UX UI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운받아가지고 써보니까 잘 되네? 이거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한번 전화해가지고 주문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쭉쭉쭉 성장을 했고, 당시 초창기 그리고 중기의 배민 같은 경우는 B급 감성을 지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무도가 엄청나게 대표 예능으로 흥행을 하고 있었던 데라 가지고 무도의 그런 감성을 앱에다 적용했던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배달의 민족.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카피 자체도 이제 무도에서 있을 법한 그런 B급 감성을 활용해가지고 약간 회사로 치면은 보통 식사 배달 주문은 막내가니까 그 막내의 취향에 맞춰야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배민이었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게 됐던 거예요. 문화적 감성, 코드나 그런 것들이 또 맞았으니까, 재밌으니까 이용하게 되는 거네요. 편리하기도 하고 재밌으니까.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거치면서 배민뿐만 아니라 배달앱 같은 경우는 주문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배달비도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죠. 대부분 다 배달비 부담되는데 라고 체감하기 시작하신 게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사실 배달비가 옛날엔 공짜였는데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공짜는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시면요, 옛날부터 배달이 됐던 곳은 중국집, 치킨집, 그다음에 뭐 족발집 뭐 이런 곳들이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 중국집 같은 경우는요, 보통 배달이 많은 곳들은 자체적으로 배달원을 고용을 합니다. 오토바이하고 배달원 한 명 고용해요. 그걸 월급을 줘요. 월급을 주고 배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워낙에 배달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주문량이 많지 않은 곳들은 뭐 이제 보통 그렇게 배달 중개하는 그런 곳들이 있었어요. 콜센터 같은 게 있었는데, 주문을 받으면은 이제 거기를 연결시켜가지고 배달기사 불러가지고 픽업해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모바일 앱으로 바뀌게 된 게 현재의 배달앱 시스템이라 봐도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배달이 많은 곳들은 그 배달비를 음식값에 녹여놨죠. 예를 들어 중국집 같은 경우는요, 배달 주문이 워낙에 많으니까 거기에 배달비를 각각의 음식값 안에 녹여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공짜는 아니었던 거죠. 워낙에 주문량이 많다 보니까 배달비가 공짜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지. 자, 근데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생긴 변화가 뭐냐? 예전에는 배달이 안 되던 음식들까지 배달이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음식점들은 각각의 주문량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비를 음식에 녹여내질 못해요. 주문량이 많잖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엔 배달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죠. 배달비가 본격적으로 치솟게 된 시점, 저는 그거 한집 배달이 등장한 시점부터라고 보는데요. 왜냐면 배달이 점점 늘어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2010년대 후반쯤에 배달앱에서 배달 주문을 시켰다? 그러면은 음식이 오기까지 한 40분, 50분, 길게는 1시간 이렇게 걸리던 때도 있었어요. 워낙에 이렇게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배민에서 한집 배달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배달 기사가 여러 군데를 돌고 이제 여러 군데 돌아가지고 싹 배달하는 게 아니라 그 집만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 집으로 바로 간다. 이런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출시했던 거죠. 초반에 그렇게 잘 굴러갔어요. 문제는 한집 배달만 하니까 원래라면은 한 번에 기사가 여러 군데를 돌면서 동시에 수행했을 물량들이 한 집만 해야 되니까 동시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려 한다? 기억하실 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배민 딜리버리 하는 분들 많이 모으려고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돌렸잖아요. 돈도 많이 준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 돈을 많이 주려면 결국에는 배달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배달 주문이 폭증했잖아요. 이게 참 딜레마예요. 배달 주문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달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기사들을 뽑아야 돼요. 기사들이 그만큼 늘어나지가 않으면 그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주문량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배달을 하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인건비를 올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배달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배달비가 비싸지는 구조인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민이 독과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애초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배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달비가 비싸지는 구조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하도 논란이 되다 보니까 플랫폼들이 배달비 무료를 선언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럼 그 부담은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점주들이 지게 되죠. 점주들 입장에선 참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배달 서비스를 쓰니까 배달 서비스를 안 쓸 수는 없어요. 배달 서비스를 안 쓰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드니까. 근데 배달 서비스를 쓴다? 이런저런 걸로 해가지고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포장은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 이제 매장에 사람이 워낙 많던 시절에는 가능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배달을 하려면 배달 용기 비용도 발생하죠. 포장도 추가적인 포장을 해야 되니까 돈 더 많이 들죠. 게다가 이제 배달 기사도 배달 비용을 줘야 되니까 돈 많이 들고요. 배달 서비스에 등록하는 거 다 비용이에요. 거기 올리는 거 다 비용이고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같은 집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경우 보잖아요. 그거 다 단건별로 다 금액을 매긴 겁니다. 당연히 상단인 경우는 돈 많이 들어가고요. 상단에 오르면 오를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쿠팡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주면은 상단을 중심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내려간 사람 잘 없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 위에서 주문을 다 하지. 그러다 보니까 주문량을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광고비를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배달 앱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이런 거 다 내고 나면은 사실상 배달로 해서 크게 돈을 못 번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물론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완전 배달 집중적으로 되는 곳이라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배달앱 하시는 분들은 매장도 운영하면서 거의 별도로 이제 또 운영하시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라이더에 대한 처우도 늘 문제가 됩니다. 임금만 준다고 끝이냐. 사실 뭐 보험 안 되거든요. 보험사에서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 뭐냐? 이륜차. 그것도 영업용 이륜차입니다. 애초에 이륜차는요, 사고가 나면은 거의 뭐 그 결과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요. 근데 영업용 이륜차다? 그럼 그거 말도 안 되죠. 보통 보험료가 몇백만 원이에요. 몇백만 원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배달하시는 분들은 보험 가입 잘 안 합니다. 보험 한번 가입해 갔다면 월 수익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니까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을 안 하고 그냥 영업용이 아닌 그냥 개인용 보험을 가입해서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이죠. 배달 앱들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안 해요. 우리는 중개를 할 뿐이지. 우리의 직원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대행하는 거고 그쪽에서 이제 중개해가지고 하는 거다. 서비스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그냥 독립 사업자다. 우리는 대행할 뿐이다. 그래서 보험도 보통 잘 안 하는 거죠. 배달 앱이 생기면서 발생한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요. 평균적인 식대 가격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죠. 왜냐면요. 배달을 해서 수익을 내려면요. 음식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한 번 배달할 때의 최소 매출이 필요해요. 보통 이제 최소 주문 금액이라고 잡아놓잖아요. 물론 정말로 배달을 중심으로 한 중국집 같은 경우는 짜장면 한 그릇도 배달해 주기도 하죠. 그건 그 집이 배달원을 직접 고용을 해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주문량이 그렇게까지 많지도 않다 보니까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지 못하면은 배달 수수료, 뭐 앱 수수료, 그다음에 광고비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오히려 손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평균적인 금액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떡볶이죠. 원래 떡볶이는 옛날에 떡볶이 가게에서 1인분에 3,000원, 4,000원 이렇게 해서 주문해 먹던 거였잖아요. 근데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기본적으로 떡볶이는 1인분에 12,000원, 1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떡볶이 가격이 왜 이렇게 올렸냐? 아니요. 떡볶이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배달 떡볶이 가격이 오른 거예요. 여전히 가게에서만 파는 곳은 여전히 1인분에 3,000원, 4,000원 막 이래요. 5,000원 막 이런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체감적으로는 이제는 배달 기본이 되니까 무조건 배달하는 거면은 기본적으로 10,000원 이상이 된다. 너무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달을 안 하고 내가 그냥 가서 사 먹는다. 내가 그냥 포장을 한다.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포장도 배달 앱을 통해서 포장 주문을 하잖아요. 배달 앱에서는 이제 포장에 수수료를 떼겠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걸어가는데 왜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려고 하느냐. 그래서 배민이 포장 수수료를 물리려 하다가 잠깐 물러난 것도 그것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배달 앱들은 무엇으로 수익을 내는가? 배달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건 아니고요.
사실 배달 수수료는 뭐 중개업체를 먹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주는 돈이고요. 배달 앱들의 수익 모델은 기본적으로 주문 건수에 대한 이제 수수료, 음식점으로 받는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비가 있습니다. 사실 광고비가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음식업체들은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은 뭐 제대로 주문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광고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두 개가 사실 뭐 배달앱들의 메인 수익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배달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에겐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일회용품들, 그리고 뭐 배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뭐 스티커들. 배달 시키면은 가끔씩 그런 거 나오잖아요. 리뷰 부탁해가지고 사탕 주고 뭐 스티커 붙어 있고 하잖아요. 그거 다 주문하는 겁니다. 판매자용 사이트에서 따로 주문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약간의 수익이 납니다. 다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쌍끌이에요. 파는 걸로도 받고 파는 데서 발생한 소모품으로도 수익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파는 자영업자가 망하더라도 배달 앱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을 하더라도 또 그 빈자리를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올 것이고 배달 앱을 이용하게 될 것이니까요. 결국 망하는 음식점들이 많더라도 그 망하는 자리를 새로운 식당들이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늘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현재 비율만 보더라도요. 꾸준하게 지금 560만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음식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계절에 따라 변동은 있더라도 연평균으로 보면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배달앱들이 뭐 망하는 업체가 많아도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고요. 전화로 배달하면 되지 않냐? 이게 또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맛을 보면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전화 거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죠. 콜포비아라 가지고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도요,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요, 주문이 들어오면은요, 이제 너무 편리하게 그게 딱딱딱 체크가 돼요. 근데 전화 같은 경우는 계속 전화 받고 체크하고, 주문 들어오고 뭐가 있다 해야 되니까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엄청 많아요. 사실 배달 주문을 받는 편의적인 측면에서도 배달 앱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화 주문이 다시 활성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뭐 20대 10대로 갈수록 전화를 기피하는 사람, 난 전화 불편해. 웬만하면 전화 안 하고 싶어. 사람하고 전화로 대화를 한다는 자체를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전화 주문이 활성화되겠어요?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전화 주문으로 하면은 굉장히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체크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배달 앱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성장의 한계는 뭐 명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배송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요.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배달 수수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결국에는 로봇 배송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사람 아니라 로봇으로 대체하면 차라리 나을 수가 있거든요. 배달앱 시장, 배달앱 서비스의 이용자가 그 한계치를 뚫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단점이 있죠. 배달 로봇들이 돌아다니면 사람들은 어디를 다니죠? 인도 위를 돌아다니는 배달 로봇, 차도 위를 돌아다니는 배달 로봇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현실적인 단점들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배달앱 시장이 뭐 패권이 바뀌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배달앱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